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28번째 에피소드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반구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라는 제목으로 1893년에서 19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음악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뭐 이야기니까요. 이야기처럼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지난번 이 남반구에서 그 첫 번째 이야기 그 에피소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이야기들 중에 재밌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 근육질의 우통을 벗고 있는 사모아 남자들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앨런 화이트이 이제 호주로 여행할 때 이야기였죠. 그리고 윌리 화이트, 앨런 화이트의 아들이었던 그 윌리 화이트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관심 있는 여성분에게 했던 이야기들, 우리 집에 이 사감이 돼줄래요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목표가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한 얘기, 이상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2025년에 했을 경우에는 전혀 통하지 않을 만한 이야기들, 또 호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에피소드에 이어서 또 호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화이트이 호주에 있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던 것은 이 브라이튼이라는 곳에서 캠 미팅, 이 야영회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호주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브라이튼이요? 브라이튼은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브라이튼 비치가 있고, 영국 해변에 있는 도시의 브라이튼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호주의 이 브라이튼이라는 곳은 이 멜버른이라는 곳 바로 옆에 있는 브라이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찾아보시면 이 알록달록한 이 비치의 박스들이 있는 곳 있잖아요. 어쨌든 모래도 하여튼 저는 이 에피소드를 지금 좀 추워지는 겨울에 11월 달이 가까운 시간에 리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변을 생각하니 좋네요. 어쨌든 이 야영회를 호주에서 있었던 야영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앨런 화이트, 호주에 간 앨런 화이트는 마치 이 장군, 여장부 같았다는 거예요. 앨런이 도착하자마자 앨런이 가지고 있던 미국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지도해왔던 그 리더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소를 정리해서 엉망진창이었던 출판 사업이 다시금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었고요. A.G. 데니얼스를 이 합회장으로 세우도록 도왔고, 또 목회자들이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다 끝내자 이번엔 뉴질랜드 웰링턴이라는 곳으로 향했죠. 거기에서 이 야영회 캠 미팅을 처음으로 시도해 본 건데요. 결과는요,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앨런은 곧바로 호주의 최대 도시인 멜버른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시절 호주에서 재림교회의 이 캠 미팅, 이 야영회는 정말, 야영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장막봉에 이런 거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이 발런티어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천막을 치고 또 바느질을 하고 또 광고를 인쇄했다고 하죠. 또 하얀 텐트가 수백 개가 질서정연하게 뚝 늘어져 있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친 모습과 같았을 겁니다. 문제는 텐트가 모자랐다는 거죠. 항상 그렇죠. 항상 장막부흥회를 하면 항상 야영회를 하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당시 멜버른의 경제 상황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무료로 공짜 구경거리가 난 재미난 행사였기에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또 음식이 저렴했고 텐트는 아주 깨끗했고 거기에서 이 나눠진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림교인들이 열었던 일종의 축제 파티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단순히 재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 제7일 안식일 여수 재림교회 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것을 궁금해하던 사람들도 역시 이곳에 와서 어슬렁거렸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라이아 스미스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들고 와서 읽어본 거죠. 그와 직접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The Great Controversy,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고 그 저자를 만나보고 싶어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제7일 안식일을 지켜왔었는데 처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생겼던 것이었죠. 이 캠미링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엘렌 화이트이 가진 선교사로서의 어쩌면 가장 뛰어난, 그리고 사실 많은 상황에서 뭐 이거를 어떤 수치를 놓고 이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 엘렌 화이트이 가진 일종의 은사 중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었죠. 왜 사람들이 엘렌에게 모여들었을까요? 엘렌이 교회의 창립자 중에 하나여서? 아니면 엘렌이 이 선지자라고 불렸기 때문에? 아니면 엘렌의 단순한 어떤 리더십 때문이었을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엘렌 화이트이 나타나면 이상하게도 그곳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하비 켈로그, 그 사람의 형이었던 메리 G 켈로그도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초기 재림교회 개척 사업을 이끌었었고 최근에 이 피키앤호 선박의 이 배의 의사로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던 의료 선교 중이었죠.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여기 야영회에 있다, 장막 부흥회에 있다. 그럼 그 사람도 그냥 멈추고 와서 돕는 겁니다. 또 다른 특별한 여기에 게스트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죠. 당시에 대총회장이었던 O.A. 올슨, 무려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서 이 호주에서의 이 장막 부흥회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당시에 교회 안에서 대총회장을 하는 분의 말씀에 힘이 어땠을까요? 그죠? 이 굉장히 큰 집회였고 그 퀄리티와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켈로그는 바다 위의 선교 이야기, 선교지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줬고 그 간증을 해주고 거기에 틈틈이 의학적인 이 의료에 관한 조언도 해주고 심지어 호주에 온 김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곳에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브라이튼 캠 미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에 약 10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당시 호주에 있던 재림교인이 고작 1000명 남짓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 중에는 앤더슨 형제도 있었는데 한 명은 훗날 이 로이 앨런 앤더슨의 아버지가 됩니다. 로이 앤더슨은 나중에 유라이아 스미스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해석을 현대적으로 좀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쉬운 언어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종의 부흥이 있는 곳, 이 침례식이 있는 곳엔 언제나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가 일어납니다. 밀러 운동 시절 많은 재림교인들은 재림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 당시에 본인들이 다니던 이 고향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새로운 분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이라고 하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은 그들이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100명의 약 1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완전히 분노했다고 하죠. 그 남편분이 그 아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으면은 제7일 안식일 지키고 싶으면은 집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이 집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16살 된 딸을 붙잡고 똑같은 이 ultimatum, 이 최후 통첩이라고 하죠. 더 이상 이때 yes 아니면 no 하면 끝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끝장을 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너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려면 집에서 나가라.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아내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딸 역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물었죠. 이제 돌아온 걸 보니 그 바보 같은 안식일 신앙을 포기한 거냐? 아내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딸을 데리러 왔어. 앞으로 나는 딸과 함께 살 거야. 여기 남편분이 간청을 했다고 하죠. 제발 그 제7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그거 포기하면 안 되나? 꼭 그래야 되나? 결국 이 남편분이 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을 건 것이죠. 좀 그러면 만약에 제7일 안식일을 정말 지키고 싶으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세요. 집에 있어도 되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도 되지만 하지만 다시는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집회에는 가지 마라. 여기에도 이 절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타협안에도 아내분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아내로서 당신에게 충실한 배우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말을 따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불충성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좋은 아내도 참된 어머니도 될 수 없겠죠. 그 말 앞에서 남편은 결국 자기 아내를 목사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건 10시쯤이었다고 하죠. 밤에. 목사를 깨워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물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딸을 집에서 내쫓는 게 맞습니까?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온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아니요. 옳지 않았어요. 나는 내 아내를 학대했고 내 아이에게도 가혹했습니다. 아내이자 내 자녀들의 어머니인 제 아내를 그렇게 모질게 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살자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앨런 화이트는 이 사건을 전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자매는 자기의 신앙의 용기로 인해서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남편도 결국 회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언제나 이런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앤더슨 형제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점을 운영했는데 제7일 안식일에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과 장인어른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다는 것, 제7일을 항상 기억하고 제7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쉬운 길만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브라이튼 캠 미팅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여기에 꼭 이야기해야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과 또 그 호주에 있는 멜버른에서 온 한 여성의 대화인데요. 이분의 이름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빅토리아 주에서 여성 금주 연합, 이 영어로 약자로는 WCTU,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이 여성 금주 연합을 이끌던 이게 여성 금주라고 하기에는 다시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 절제 연합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이 WCTU를 이끌던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2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술의 부정적인, 알코올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태어난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 절제 운동은 술만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동개혁, 위생개혁, 평화, 여성 참정권, 이 빈곤, 이민개혁, 음식개혁, 또 일요일 성수, 뭐 약물 문제까지 뭐 나오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의 연합이었습니다. 절제운동. 이 재림교회와 이 절제운동 이 절제운동과의 관계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아주 초기부터 이 운동을 지지했죠. 초기라고 하면 배틀 크릭에서 이 500명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을 정도로 절제운동에 인볼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는 배틀 크릭에서 5,000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는 그곳에 있던 재림교회들도 힘을 보탰다고 전해지죠. 그 후에는요, 바로 존 하비 켈로그가 이 연합의 이 절제운동의 핵심 서포터가 됩니다. 지원자가 되는 것이죠. 켈로그는 자신의 요양병원을 시험을 삼아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분석하고 글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술을 이렇다고 외칠 때 켈로그와 재림교인들이 제공한 의학적 사례와 데이터가 아주 불꽃 같은 설득력을 더해줬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절제운동 연합이 결국에는 이 Sunday Law, 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죠. 일요일법을 제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재림교인들에게는 공포의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 외에 이 일요일법 외의 개혁 사역들, 특별히 위생과 식생활 개혁에 대해서는 엘렌 화이트는 일관되게 이 절제운동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호주에서 엘렌 화이트를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상 이 굉장히 끈끈한 동맹국 지도자의 모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이 빅토리아주에서의 음식 개혁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호주는 이 분야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나중에 호주에 올 때 진짜 요리사 한 명을 데리고 와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그곳의 음식 사정, 어떻게 음식을 해먹는지 이런 사정이 열악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이 고기의 질이 어떠냐고 문자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죠. 보건검사관과 목장주들이 짜고 병든 가축을 도축해서 시장에 내보낸다. 이거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잖아요. 대도시에서는 하수구에 아주 오염된 물이 강으로 흘러들었고 그 강에서 사람들은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곤 했죠. 오늘날 뭐 우리는 GMO, 뭐 호르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전자 조작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류의 오래된 숙제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여자분과 엘렌 화이트이 했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호주 여자분은 완전한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의 가족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여자분이 엘렌 화이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채식을 안 하시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출장이 많고 여행을 많고 많은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 이 고기 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하지만 엘렌의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렌은 완전히 고기를 끊기로 결심합니다. 엘렌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고기를 완전 끊으라는 인상을 주셨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상을 주셨다고 하지만 이 채식을 하기로 결정한 것에 있어서 이 호주에서 만난 이 여자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죠. 엘렌 화이트는 또 다른 이들에게도 채식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건강 때문이었죠. 또 하나는 이 동물 학대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렌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냉동고도 있고 요즘이 아니라 한국 분들은 이제 김치 냉장고 같은 것도 있고 음식을 저장했다 먹을 수 있는 어떤 기계들이나 방법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죠. 또 고기를 먹는 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소고기 1파운드는 고작 7센트만 주면 살 수 있었어요. 콩은 5센트였다고 하죠. 근데 옥수수는 무려 16센트였다고 합니다. 고기보다 비싼 거예요. 또 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야채, 아까 제가 저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고기는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오면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었어요. 소를 잡게 되면 절여서 훈제로 말려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죠. 반면에 채소와 과일들은 지금도 이제 저희 집도 이 농장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텃밭 같은 걸 하는데 맛있죠, 여름에는. 근데 그 야채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냉장고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어떤 과일은 이거를 삶아서 얼려서 먹기는 하지만 아니면 캔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채소 과일들은 철에 따라서 나왔다 금방 사라지는 식품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가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까운 슈퍼나 가까운 마켓에 가서 채소를 다른 기후가 다른 미국에서는 남미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채소를 사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고기는 싸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었던 음식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이 철이 아니면 구하기도 어렵고 비쌌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것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힘든 선택이었어요.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고기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이제 막 믿음을 받아들이고 가난 때문에 내일 먹을 끼니조차 알지 못하는 가정들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건강식을 강론하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니다.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참 깊은 말이죠. 예.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엘렌에게 있어서는 이 말을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곳에서 만난 여자분과 새롭게 맺어진 관계를 즐기고 있었고, 그래서 멜버른에서 이곳에서 여성 절제 운동 연합 카페에서 건강 요리를 가르치도록 몇몇 재림교인들을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분은 그의 브라이튼 캠 미팅이 끝난 후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게 얘기가 끝나니까 좋죠.
자, 이제 호주의 이 복음 사업이 잘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 이 엘렌 화이트의 관심이 이 멜버른에서 운영되던 이 임시 성경 학교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한국으로 보면은 일종의 동계 신학이라고 하죠. 평신도 훈련 뭐 이런 학교였던 것이죠. 이런 잠깐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엘렌 화이트이 가진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학교를 정식 대학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요. 아시다시피 미국 재림교인들은 학교를 세운다, 학교를 만든다,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학교를 도시에다 세우는 것보다는 시골에 세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농사를 짓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게 바로 재림교회 방식의 교육 플랜이었습니다. 문제는 호주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A.G. 데니얼스 그리고 함께 온 미국인 재림교인들은 이게 당연히 재림교의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주에 있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 있었던 이 재림교인들은 엘렌 화이트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이거는 재림교의 플랜이 아니고 저건 미국 사람들의 플랜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호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고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시골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골 한복판에다가 거대한 학교를 세운다? 호주에 있던 교우분들에는 완전히 미국인들의 이상한 모험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American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미국 사람들이 잔뜩 열정과 돈을 들고 와서는 자기네들 나라에서 하던 걸 여기서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결국 호주에 있던 재림교인들은 엘렌 화이트이 제안한 학교 건립에 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윌리 화이트는 동부 호주 전역을 샅샅이 뒤져서 마침내 보석 같은 땅을 하나 발견했죠. 바로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크란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넓이가 무려 1,500에이커. 제가 이거를 에이커를 평으로 바꾸니까 14만 3,626평이라고 나오네요. 14만 평. 굉장히 큰 땅이죠. 근데 그 가격이 얼마였냐? 당시 돈으로 4,500달러. 즉 에이커당 이 3불. 에이커당 3불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생긴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당시의 시가가 대부분의 땅 주인들이 에이커당 50달러에서 이 75달러를 부르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횡재 수준이었죠. 물론 사람들이 그곳에 가보고 한 얘기는 땅의 질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농사 안 됩니다. 완전히 불모지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온 미국에서 아이오와주 하면은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이오와 출신의 농부들도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오와의 기름진 땅에 익숙한 이 사람들에게 그곳의 척박한 흙은 상상도 못할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어요.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달랐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믿음과 또 약간의 창의성 그리고 꾸준한 노력만 있으면 이곳을 호주의 아이오와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죠. 문제는 항상 그래요. 항상 문제는 딱 하나.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그죠? 항상 뭔가 교회를 하려면은 문제는 돈이 없어요. 땅값 4,500달러, 4,500불이 싸기는 했지만
당시 호주에 있던 재림교인들에게는 그것조차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주 안에 1,500달러를 1차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하소연했죠. 지금 이곳은 정말 끔찍한 경제 불황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사기 좋은 시기지만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 희망찬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스티븐 해스켈이 떠나기 전에 2명의 신사가 호주 사업을 위해서 무려 1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1만 달러, 4,500달러가 필요한데 그보다 2배가 넘는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뭐 그러면 이제 돈 문제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끝내오지 않았죠. 대신에 해스켈은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1,000불이 도착할 겁니다. 다음 편지에 같이 보낼게요. 미국에서 호주까지 당시에 편지가 오려면은 약 1달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말을 믿고 이미 공동체 같이 그 사역을 하던 식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들였다고 하죠. 근데 드디어 기다리는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스켈이 이렇게 썼다고 하죠. 정말 미안해요. 그 1,000불은 이 퍼시픽 프레스에서 급하게 필요해서 가져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엘렌 화이트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했던 돈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온다면 엘렌 화이트이 정말 깊은 좌절을 느꼈겠죠. 리뷰 앤 헤럴드가 자기 책을 광고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답답해했습니다. 이 대총회가 자기와 윌리의 급여를 주당 $2씩 삭감했을 때도 분노했죠. 그리고 퍼시픽 프레스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엘렌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돈을 가로챘을 때 그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호주에서 바라본 미국 재림교회는 솔직히 너무 아니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개척지에서 고생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았죠. 게다가 호주는 그때 한창 경제 불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엘렌 화이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제가 에피소드 34번째 에피소드에서 이 호주 선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목을 유배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유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배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외롭고 홀대받고 있다고 느꼈죠. 그리고 대총회가 전 세계에 손을 넓히느라고 호주는 소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안에서 자란 자신이 처음으로 이 미국에서 그 중심에 있었던 엘렌이 처음으로 이 일종의 우리 다른 텀을 빌려서 쓰자면 이 개발도상국의 시각으로 본국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엘렌 화이트는 이미 반 이상 호주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렌은 처음에 호주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엘렌은 이곳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됐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완전히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학교 부지값 4,500달러를 못 갚게 된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내겠다. 엘렌의 결심은 이 정도로 강력했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 혼신을 쏟아부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엘렌에게 다음 사역지로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엘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난 여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끝낼 일이 있습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엘렌 화이트이 단순히 호주를 방문한 선교사가 아니라 아주 호주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윌리 화이트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실망과 좌절을 더해주는 사건이 터집니다. 배럴 크릭에서 이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금 땅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죠. 진짜 최적의 땅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은 엘렌과 윌리의 마음은 분명했을 겁니다.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언만 하시지 마시고 조언을 주실 거면 제 정도 같이 보내주시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정하시는 분들을 제가 행정을 못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 정말 현지에서 아니면은 교회 목회 이 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지 저도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엘렌 화이트는 거의 절망에 빠졌죠. 이럴 거면 차라리 아프리카에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베를 크릭에 있는 대총의 교회 본부가 호주 선교를 위해서 제대로 지원할 마음이나 있는 걸까? 게다가 그곳에 이 합회장으로 있던 에이지 데니얼스도 그 땅에 별 감흥이 없었고 장차 학교의 교장이 될 학장이 될 사람도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가까지 나서서 여기는 제 생각에 잘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라고 진단을 내렸으니까 대체 1,500에이커짜리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야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교회에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대총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뭐하러 이 땅을 살려고 합니까? 라고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저 같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뜻이 없구나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신기한 건 엘렌 화이트이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반드시 열매가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조금씩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땅을 일구기 시작했죠.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노동으로 보내고 남은 시간에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에 걸쳐 또 많은 돈을 모아야 했지만 결국에 그 꿈꾸던 학교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강 이름을 따서 학교는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에번데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호주에 있는 재림교회 대학이죠. 에번데일.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 땅도 재정도 상황도 말도 안 되게 불리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혹시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호주에서 사시는 분, 저는 호주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혹시나 에번데일을 졸업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미 이야기했지만 호주에 와서 이 재림교회가 이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출판사를 시작하고 학교를 세운 이야기를 했죠. 전형적인 이 재림교회의 이 선교 매뉴얼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진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교육, 교회 개척 모든 걸 다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미국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건강 사업이었습니다. 윌리 화이트이 여기에서도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베를 크릭에서 켈록 형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 건강식품 사업, 웰너스 헬스 이 중에 이 플레이크라는 신제품이 있었죠. 이 존 하비 켈로그가 제안했습니다.
윌리,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줄 때 대신 $1,000와 약간의 수익을 내게 나에게 주면은 내가 모든 것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줄게. 윌리는 그것이 꽤 정말 오케이 뭐 그거 괜찮네 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켈로그의 제빵사 한 명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몇 년 안에 에번데일 캠퍼스의 낡은 제재소는 건강식품 공장이 되었고 이 Sanitarium Health Food Company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이 Sanitarium이 특별했던 점은 그냥 음식만 만든 게 아니고 호주의 주요 도시마다 가게와 카페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호주의 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Sanitarium 이 Food, Health Food Company의 이 모든 일종의 이 건강식품이 아직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건강식품 다음으로는 다 자연스럽게 뭐였을까요? 병원이었죠. 하지만 이 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고치고 돌려보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치유, 즉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돌보는 요양원, 이 세니타리움이었죠.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켈러그가 또 $1,000불을 보내줬고 다른 이들도 흔쾌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일라라고 부르나요? 이 요양원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 결과로 에번데일은 아주 특별한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과 이 성경만을 배우는 게 아니었고 거기에서 나무를 베는 법, 건강식품을 만드는 법, 책 인쇄, 농사, 간호, 재림교회가 가진 모든 이 선교적인 툴을 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죠. 당시 호주의 경기 침체로 가난한 재림교인들이 많았지만 에번데일은 이런 분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땅을 나눠주고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재림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겁니다. 엘렌 화이트의 끈질긴 확신은 결국 우리가 옳다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이 땅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땅에서 기름진 소들이 풀을 뜯었고 과수원에서는 열매를 맺었고 심지어 양봉을 시작해서 무려 3,000파운드의 꿀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에번데일은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겪을 어려움들을 많았지만 엘렌 화이트에게는 깊은 만족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반대와 회의적인 목소리, 돈의 부족을 뚫고 몇 년 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림교회의 오아시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자, 이 에번데일에서 바쁘게 일하던 엘렌 화이트는 늘 그렇듯 미국 소식을 편지로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 하나, 또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엘렌의 아들 에드슨이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남부의 흑인들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에피소드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이 재림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또 동시에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도 몇 에피소드 전에 했었는데 미국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이 지도자면서 선지적인 선물을 받은 선지자가 호주에 있는 그 순간 엘렌 화이트이 호주에 있던 그때 또 다른 여성이 자신도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꿈과 환상을 본다고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증언을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저명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이를테면 A.T. 존스 같은 사람이 이분을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존스는 엘렌 화이트이 쓴 글과 그 여성이 쓴 글을 나란히 놓고 읽으면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되죠? 왜 재림교회에는 선지자가 한 명만 있어야 합니까? 2명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엘렌 화이트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거 분명해졌죠. 그동안은 호주에서 이제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신경 쓸 수 없었지만 다시금 엘렌이 펜을 들어서 글로써 교회를 다시금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 정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엘렌이 깨달았고 그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커졌고 선교지는 늘어났고 기관들이 많아졌고, 이렇게 커져가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재림교회가 연합을 유지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위해서 다시금 엘렌이 펜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엘렌이 어떻게 교회 연합과 또 교회가 한 방향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